프랑스 대통령실의 항해 전문이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즉각 프랑스제 무기 구매 중단을 철회하십시오. 새벽 4시 이집트 국방부 작전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동 최대 군수 고객의 이탈에 격노한 두 나라가 전방위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이집트가 내놓은 단 한마디에 워싱턴과 파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팔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이해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성능 전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압둘 하림 알파라지입니다. 이집트 육군 포병전력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정말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1973년 욤키프르 전쟁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갓 임관한 포병 소위였습니다. 시나이 반도 한복판에서 미국산 M1 공구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는 적의 공격에 맞서 필사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이었어요. 적의 전차 부대가 우리 진지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연속 사격 준비. 목표까지 거리 3,000m. 포병들은 열심히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두 번째 사격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사격을 준비하던 순간 갑자기 M1 공구가 멈춰 써버린 겁니다. 과열이었어요. 사막의 극한 온도와 연속 사격이 겹치면서 포신이 견디지 못한 거죠.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상사가 절망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위님, 이런 무기로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포신 냉각을 위해 기다려야 했지만 적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다른 화기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때의 무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적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의 주력 화기가 작동을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참호에서 잠들기 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집트에 진짜 필요한 무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야전에서 실무를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동안 이집트는 미국과 프랑스 무기에 계속 의존해왔죠. 특히 프랑스제 카이사르 자주포를 도입했을 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력이라면 사막 환경에서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가자 접경지에서 실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카이사르 자주포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극한 온도에서 연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현장에서 온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포병대장 아흐메드 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대령님, 카이사르가 또 과부하 걸렸습니다. 연속 사격이 불가능해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나? 섭씨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포신 냉각 시간이 30분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1973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미국 무기든 프랑스 무기든 결국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았어요. 포병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대령님, 이 무기도 더위를 못 견디네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집트는 왜 항상 다른 나라의 기준에 맞춰진 무기를 써야 할까요?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처럼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싸우지 않거든요. 우리만의 환경, 우리만의 필요에 맞는 무기는 정말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로 출근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집트 포병 전력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이었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안 맞는 무기를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지는 그때 몰랐어요. 미국과 프랑스는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 교체가 아니라 외교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보고서를 보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림, 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 미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외교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맹 관계라도 정작 싸울 때 쓸 수 없는 무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독일의 PGH-2000, 영국의 AS-90, 이탈리아의 팔마리아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은 그저 자동차나 핸드폰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읽어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70년간 실전을 대비해온 나라였어요. 그들의 무기는 실제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K9의 운용 온도 범위였습니다. 마이너스 32도부터 플러스 52도까지 작동한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겪는 사막 환경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 무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된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공식 면담 요청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대사관 근처 호텔에서 미군 고문단장 데이비드 존슨 대령을 만났습니다. 하림, 우리는 20년 동안 이집트와 함께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존슨 대령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성능이 우선이에요. 성능이라고요? M109A6 팔라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날 이후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제공해온 연간 13억 달러의 군사원조 중 일부를 보류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프랑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외교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집트가 프랑스 무기 체계를 외면한다면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이집트를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 소식이 국방부 내부에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집트 내부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어요. 제가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국방차관 마흐무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하림,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야. 미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한국제 무기라니. 자동차나 잘 만들던 나라 아니었나?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자주포를 만든다고.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이 제 의견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용히 K9 성능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마 앞으로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군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파티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보세요. 당신을 믿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K9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한국에서 발간한 기술 문서, 폴란드 도입 사례, 터키 생산 현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K9은 이미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터키는 현지 생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크랩을 제치고 K9을 선택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분당 6발의 연사속도 40km의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너스 32도부터 플러스 52도까지의 운용온도. 이 모든 수치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이 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장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 나라라면 숫자로 증명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뜻인가? 세계국 무기 비교 실사격 시험을 제안합니다. K9, M109A6, 카이사르를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거죠.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 기존 무기들이 더 우수하다면 이 논의는 거기서 끝이야. 물론입니다. 저도 숫자가 말하는 결과를 원해요. 그날 밤 저는 시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시나이 사막.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했으니까요. 온도, 습도, 모래바람까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만약 K9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력은 물론이고 이집트 군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미국과 프랑스 측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무기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이집트 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측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공정한 시험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 대표단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주 후 시나이 사막에서 역사적인 비교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이집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나이 사막 한복판에 설치된 시험장에는 세 대의 자주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국의 M109A6 팔라딘, 프랑스의 카이사르,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이른 아침부터 각국 대표단과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시험 총책임자로서 모든 조건을 점검했어요. 온도계는 이미 섭씨 46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오후에는 50도를 넘을 예정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도 불어오고 있었죠. 모든 시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영상 기록, 고장률, 정비 시간, 사격 정확도, 이동 속도까지 전부 수치화해서 기록하겠습니다. 미국 측 대표 윌슨 중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팔라딘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검증된 무기입니다. 결과는 뻔할 거예요. 프랑스 측 베르나르 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유럽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주포죠. 정확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반면 한국 측 강태성 대령은 조용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연속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각 자주포마다 30발씩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이었죠. 목표는 15km 떨어진 표적이었습니다. M109A6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발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15발째부터 포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발째에서 첫 번째 정비 중단이 발생했죠. 냉각 시간 필요합니다. 10분 대기하겠습니다. 미국 측 기술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국 30발을 완주하는데 45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3차례나 정비 중단이 있었거든요. 다음은 카이사르 차례였습니다. 프랑스 자주포는 처음에는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하지만 사막 먼지가 문제였습니다. 22발째에서 유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죠. 먼지 때문에 유압 라인이 막혔습니다. 청소가 필요해요. 베르나르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도 완주하는데 50분이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K9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첫 발, 두 번째 발, 10발, 20발. K9은 단 한 차례의 오류도 없이 계속 발사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중간중간 장비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30발을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22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옆에 있던 마흐무드 장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태성 대령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한반도에서 7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추위와 더위,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 시험은 정확도 테스트였습니다. 각각 10발씩 발사해서 평균 오차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M109A6의 평균 오차는 8.5m, 카이사르는 6.2m였습니다. 하지만 K9은 2.8m였어요. 압도적인 차이였죠.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다시 측정해보세요. 윌슨 중령이 항의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K9의 정확도는 다른 두 무기를 압도했어요. 세 번째 시험은 기동성 테스트였습니다. 연속 사격 후 45초 안에 진지를 이탈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K9이 가장 빨랐습니다. 사격 종료 후 정확히 38초 만에 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사막 모래 언덕을 통과하는 테스트였거든요. M109A6는 중간에 한번 멈췄고 카이사르는 우회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K9은 직진으로 모래 언덕을 넘어갔어요. 저 무게로 어떻게 저런 기동이 가능하죠? 이집트 기갑부대 지휘관이 감탄했습니다. 강태성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훈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된 기술입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작동해야 하거든요. 마지막 시험은 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오후 2시 온도가 섭씨 52도까지 올랐을 때 각 무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M109A6는 5발 발사 후 과열로 중단됐습니다. 카이사르는 3발 만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K9은 10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후에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참관했던 요르단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무기가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사막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무기는 우리랑 닮았다. K9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동했죠. 마치 사막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우리 이집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강태성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시험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왜 한국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와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더 큰데 말이에요. 강태성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래서 이집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K9이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경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령님,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를 받아보니 비공식 외교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집트 정부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향후 FMS 체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FMS는 해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받고 있는 연간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이었죠. 저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1시간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쪽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집트가 프랑스 무기를 외면한다면 유럽과의 외교적 신뢰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차세대 라팔 전투기 도입 계획도 백지화될 수 있다는 암시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압박이 올 걸 예상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긴급 내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강요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국방장관 오마르 파루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림 대령의 시험 결과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과 프랑스의 반발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외교 전쟁이야. 외무장관 아흐메드 하산이 동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유럽연합에서 이집트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재무장관 마흐무드 살림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면 한국 무기를 몇 년치 살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요님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K9의 10년 운영 비용 비교표였습니다. 밤새 작성한 자료였어요. 미국 무기는 부품 교체비만 연간 3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무기는 정비비가 연간 250만 달러예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150만 달러면 충분해요. 그래도 13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 재무장관이 반박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지만 기술은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산업통상부 장관 유세프 마흐무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생산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은 이집트에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제3국 수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준 건 무기였지만 한국이 준 건 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무장관은 여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예요. 현실은 다르다고요. 미국과 프랑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973년에 미국 무기가 고장나서 후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무기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국방장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건가? 숫자가 증명합니다. 어제 시험에서 K9은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52도의 극한 온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강요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하림, 정말 한국 무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장관님, 저는 군인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실전 성능이 중요해요. 하지만 외교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 언제까지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우리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건가요? 국방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더 시간을 주겠어. 한국 측과 더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해보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파티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포기할 건가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파티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측과 더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치적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2차 협상이 예정된 날, 저는 일찍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을 직접 마중 나간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고위급 인사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장인 강태성 대령과 함께 온 민간인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박상준 이사였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고 얼굴에는 현장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준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상준 이사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어제 시나이 사막 시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혹독한 환경이더군요. 그곳이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하는 곳이에요. 온도만 50도가 넘어도 기존 무기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K9이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작동했다니까요. 다음 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집트 측에서는 국방부 조달청장, 재무부 차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기술진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진지했습니다. 조달청장 아흐메드 파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서를 검토해봤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은 흥미롭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네요. 박상준 이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집트의 K9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5년 내에 완전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부품 생산 기술까지 이전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한국은 다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동 시장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해요. 이때 강태성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싸움은 숫자가 아니라 절박함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강태성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사막이라는 특수 환경.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죠. 재무부 차관이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집트 같은 작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미국이나 유럽이 더 큰 시장 아닌가요? 박상준 이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작은 나라예요. 큰 시장에서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집트 같은 시장에서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실무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범위 등을 논의했어요. 한국 측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조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봤거든요. 이집트 군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와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K9뿐만 아니라 정비 시스템, 부품 수급 체계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술자 교육도 중요하고요. 박상준 이사가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상준 이사가 물었어요. 대령님, 솔직히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이 심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군인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주변국들의 견제가 심했거든요. 강태성 대령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요. 그래서 K9을 만들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만들어요. 전시에도 고장나지 않고 정비하기도 쉬워야 하죠.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이 우리한테 얻는 게 뭡니까? 솔직히 이집트 시장은 그리 크지 않잖아요. 박상준 이사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중동 최초의 성공 사례.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공 사례요? 이집트에서 성공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때가 진짜 기회죠. 강태성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한번 파트너가 되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측과 비공식 회의를 더 가졌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져온 자료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이집트 사막 환경에 맞춰 냉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요. 현재 K9도 우수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개선이 가능하다고요? 물론입니다. 이집트 버전으로 특별 제작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무기를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박상준 이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만약 이집트가 K9을 선택한다면 저희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저희도 절박하거든요.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이 떠나기 전 강태성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희는 이집트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을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성 대령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대령님, 이집트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비공개 K9 시연을 제안합니다. 실제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즉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해라.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해. 시연 장소는 카이로 외곽의 비밀 훈련장으로 정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각 군 지휘관들로 제안했어요. 총 30명 정도였죠. 시연 당일 한국에서 가져온 K9 썬더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한국 국기가 붙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성 대령이 브리핑을 했어요. 오늘 시연에서는 K9의 핵심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 전개, 두 번째는 정밀 사격, 세 번째는 연속 사격입니다. 첫 번째 시연은 신속 전개였습니다. K9이 행군 상태에서 사격 준비까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였어요. 시작. 강태성 대령의 신호와 함께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히 45초 만에 완전한 사격 준비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옆에 있던 포병사령관 유세프 알마스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저희 K9의 표준 전개 시간입니다. 한국군은 이보다 더 빠르게 하기도 해요. 한국 측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정밀 사격이었습니다. 5km 떨어진 표적을 맞히는 거였어요. 표적은 승용차 크기의 패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 준비. 포성이 울렸습니다. 몇 초 후 표적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쌍안경으로 확인해 보니 정확히 표적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오차 1.2m입니다. 관측병이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졌어요. 세 번째 시연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속 사격 시연이었거든요. 온도가 섭씨 45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10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사격, 두 번째 사격. K9은 규칙적으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전히 문제 없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사격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총 소요 시간 8분 30초. 시스템 이상 없음.
한국 측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격 종료 후 즉시 이동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이동 개시. K9은 사격 종료 후 정확히 30초 만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거친 사막 지형을 거뜬히 통과하면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동력이군요. 기갑사령관 아흐메드 파이살이 감탄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질문들이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포병 사령관이 했습니다. 만약 이런 성능의 자주포를 이집트가 보유한다면 우리 포병 전력은 어떻게 바뀔까요? 강태성 대령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 최강의 포병 전력을 갖게 될 겁니다. K9의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날 시연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마 기록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 뒤 그 영상이 SNS에 유출됐습니다. 처음에는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됐어요. 하지만 곧 일반인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제 K9 사막 한가운데서 72시간 무정비 작동 성공. 온도 52도에서도 오차 3m 이내 정밀 타격. 언론 헤드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사실 72시간 무정비는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SNS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집트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진다. 프랑스 무기는 사진용이었구나.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랑스러운 무기를 갖게 되는 거야. 젊은 층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이미 친숙했거든요. K-팝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거죠.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기자들도 시연 영상을 보고 나서는 태도를 바꿨어요. 이집트 군사력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 한국과의 군사협력 새로운 가능성 열어. 이런 식으로 보도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군부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이던 고위 장성들까지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포병 사령관 유세프 알 마스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저 무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기갑 사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사는 것 같아. 가장 보수적이던 작전 사령관 마흐무드 하산까지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 무기라고 해서 의심했는데 성능을 보니 할 말이 없군. 국방부 내부 여론도 급속히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그날 밤 아내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요? 그럼 한국 무기를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파티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됐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미국과 프랑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집트 국민들과 군부가 K9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어요. K9 시연 영상이 유출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는 연일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의 진짜 무기를 한국과 함께 미래로.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무기 도입 같은 군사 문제에 관심이 없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을 비롯한 핵심 강요들이 모였어요. 저도 기술 자문역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외무장관 아흐메드 하산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이집트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중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어떤가요? 더 강경합니다. 아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트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각하 군부 내부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K9 도입에 반대하는 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는 K9이 최선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집트가 K9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제3국에 수출할 수 있어요. 재무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출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집트제 K9을 수출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K9 도입 쪽으로 기울었어요. 마침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K9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진행하죠. 이틀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48문 1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생산 및 장기 기술 협력 계약도 포함됩니다. 발표 직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집트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리 주재 이집트 대사를 소환했고 차세대 라팔 전투기 도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비공식 성명을 냈어요. 이집트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독자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어요. UAE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집트가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랍권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집트가 서방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후속 요청이었습니다. K9 도입 발표 일주일 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UAE 국방부에서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집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K9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K9 실사 요청. 이집트에서 테스트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하고 싶다. 모로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북아프리카 지역 K9 공동 생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 한국 측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강태성 대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령님, 이집트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 측도 약속을 지켜주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집트가 선택한 무기를 중동 최고의 무기로 만들겠습니다. 박상준 이사도 카이로를 재방문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이집트에서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파트너십이 완성되는 거죠. 한국 정부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문구가 추가됐어요. 이집트가 선택한 무기는 중동이 선택할 무기입니다. 이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K9 도입 결정 이후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아랍리그 국방장관 회의였습니다. 22개 아랍 국가 국방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집트 국방장관이 발언했어요. 이집트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국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파티마와 함께 카이로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여보, 정말 해냈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까요? 지킬 거라고 믿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파트너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집트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말이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건국 기념일이었어요. 매년 열리는 국방 퍼레이드 날이죠. 저는 관람석에서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지나가고 장갑차들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집트 국기와 함께 한국 국기가 붙은 K9 썬더 자주포 4대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은 부모 어깨에 올라타서 K9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우리 거야? 맞아, 이집트가 만든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K9 도입 결정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우리 포병들의 사기였습니다. 새로운 K9을 받은 포병 대대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훈련 태도부터 다르더라고요. 포병대장 아흐메드 소령이 저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대령님, 병사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 면에서요? K9을 다루는 게 자랑스럽다고 해요. 드디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가졌다면서요. 실제로 한 달 전 실시한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명중률이 기존 M109 대비 40% 향상됐고 임무 완료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집트군 전체의 자신감이 달라진 거였어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무기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도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이 시작됐고 이집트 기술자들의 한국 연수도 진행됐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기술자 하산 엘 마흐디가 저에게 말했던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령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배우려고 해요. 함께 배운다고요? 우리 사막 환경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K9을 더 우리에게 맞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측에서는 이집트 버전 K9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먼지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냉각 성능을 개선한 특별 모델이었어요. 국제적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이집트의 K9 도입 이후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UAE는 이미 K9 48문 추가 도입을 확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어요. 모로코, 알제리, 심지어 이라크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있었던 아랍리그 국방장관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나라 국방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UAE 국방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군요.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선택지를 얻었어요. 사우디 국방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집트가 길을 열어줬어요. 이제 우리 아랍 국가들이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죠. 미국과 프랑스의 반발은 여전했지만 예상보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도 중동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집트가 K9과 함께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계속 구매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포병 무기는 한국과 하더라도 공군 무기는 계속 우리와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 거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원조를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이집트가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집트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가졌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시민들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강한 나라가 된 것 같아. K9 말고 다른 한국 무기도 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국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쓰고 있던 회고록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한 번도 세계 중심에 선 적이 없었다. 우리는 항상 강대국들의 선택을 따라갔다. 미국이 주는 무기를 받고 프랑스가 파는 무기를 샀다.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우리를 무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대했다.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려 했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려 했다. K9 도입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봤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말로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해야 할까요? 그때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오늘 퍼레이드에서 본 K9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무기는 강한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이해받은 나라의 증거였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게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아줬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다. 진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카이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이집트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K9 썬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을 택한 건 단순한 가격도, 단순한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무너져본 나라만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중동의 자존심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심 어린 손길을 내밀 줄 아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